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밤 사이 시장의 가장 주된 하락 요인으로는 금리 상승이 좀 손꼽히고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시장을 하락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애플의 경우에는 기술주이면서 3대 지수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애플의 하락이 시장 전반을 좀 짓누른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은 내부 고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난 밤 사이에는 접속 장애까지 발생을 하면서 겹 악재 때문에 페이스북은 장중 한때 6%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주말 사이 나왔던 지난 3분기 생산량이 굉장히 인상 깊은 성과를 내놓으면서 이런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나홀로 플러스권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세한 내막은 전채린 앵커가 마감 시황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미국장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3대 지수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오전장에 낙폭을 상당폭 키우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낙폭을 결국에는 만회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투자자들은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가장 주시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4%대 후반에서 오름세를 나타내자 빅테크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가리켰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역시도 현재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1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2주 이후까지 2주 동안에는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섹터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대 상승한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던 부동산을 제외한 8개 섹터가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특히나 빅테크주들이 속했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 섹터가 2% 이상 크게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가장 크게 끌어내렸던 종목으로는 페이스북을 꼽아봐야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전 직원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이 페이스북 측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서 밤사이에 페이스북을 비롯한 각종 계열사들이죠.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에 세계적인 오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먹통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4.9%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봐야겠는데요.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도 3분기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장에서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머크사의 주가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사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확률을 50%가량 낮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의 주가는 2% 상승했습니다. 또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가 유일하게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주가 반응 나왔습니다. 또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각종 에너지 주식들도 초록불을 켜줬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2%, 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4.6% 상승한 채 거래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합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했던 이 기존의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증산량은 늘어나지 않자 유가 역시도 오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렌트유는 2%대 상승하면서 이 81달러 선 이제 돌파를 한 채 움직이고 있고요. WTI 가격의 경우에는 역시나 2%가량 오르면서 이제는 80달러 수준에 점점 다가선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의 회복세에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5%가량 하락하면서 1,750달러 선에 걸쳐 있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70달러 선 돌파를 눈앞에 둔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엔 틀리다라고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시장의 부진한 가운데 이번엔 틀리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시장이 좋을 때 이번엔 틀리다라고 하면 아 이번엔 더 잘 오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진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전자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미국 증시가 10여 년간 강세장을 이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른바 바이 더 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저가 매수 전략이 항상 유효했었는데 하지만은 이번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좀 경고 메시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윌슨 스트래티지스트였는데요. 지난 일요일에 발간을 한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3월부터의 이 대형 퀄리티 주식의 이 주도 장세가 성장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환경의 긴축 등을 좀 임박했음을 좀 시사하는 장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들이 주가에 만약 다 반영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헝다그룹 이 위기에 따른 중국의 경제 성장 문제 그리고 연준의 빠른 테이퍼링 등이 이 같은 요인의 근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증시 하락세를 야기하거나 또는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가치주가 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힘든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방어적 신호, 좀 부정적인 신호는 올해 조정을 방어했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저가 매수 전략이 좀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헝다발 이 조정에 따른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이전 저점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실패했으며 기술적인 지지선도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이 더 딥 전략이 실패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같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공격적으로 이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느냐? 바벨 전략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 전략이
뭐 성장주와 가치주를 동시에 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방어주 가운데서 이제 좀 균형을 찾아라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하고 그리고 비용 확대 압박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 같은 악재에 가장 좀 이 방어를 할 수가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필수재 업종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서 이 금융주도 추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경기 소비주는 굉장히 좀 취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어떤 나타났던 소비 열풍이 좀 과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는 좀 위험하다. 특히 이제 팬데믹발 수혜를 받았던 좀 리오프닝주가 아니라 이제 팬데믹 수혜주가 많이 속해 있는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는 좀 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미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어왔던 업종은 좀 지고 그리고 이제 방어적인 업종이 좀 뜰 것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바벨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술주와 그리고 가치주를 함께 담아라라는 전략이 대부분 유효했다면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바벨 전략은 기술주와 가치주가 아니라 방어주 내에서 좀 바벨 전략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제 시장의 환경이 완전히 좀 바뀌어버렸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경기가 가파르게 반등한 것에서 이제는 좀 잠잠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성장 아니면은 성장 둔화 거기에 더해진 뭐 인플레이션 우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이런 시장의 환경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완전히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뭐 시장을 대응해야 한다.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방어 주식을 좀 추천하는 월가의 전략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의 그 리오프닝과 맞물린 그 경기 소비재라고 하나요? 그쪽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주식의 그러니까 이익이 개선되는 그쪽을 좀 가져가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그 월가 의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막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방어주다,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네네.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뭐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나 필수재를 추천을 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 업종이 방어주가 맞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빅테크주가 방어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맞아요.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에 헬스케어가 지금 계속해서 뭐 약가이나 이슈라든지 이런 데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냐 뭐 이런 또 의문도 있기 때문에 전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하고 이렇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0월만 버티면 꽃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10월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좀 변동성이 컸던 그런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만 버티면 나머지 4분기는 좀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0월만 잘 버텨라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두 번째 거래일이 상당히 부진하죠. 하지만 월가에 따르면 이제 10월은 원래 역사적으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만 잘 버티면 4분기는 역사적으로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CFRA의 분석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S&P 500 지수는 4분기에 평균적으로 3.9%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를 놓고 보면 시장은 상승했다는 것이고 5번 가운데 4번의 경우 상승했을 정도로 4분기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좋았던 시기는 1분기로 평균 2.3% 올랐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4개 분기 가운데 시장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4분기고 그 다음으로 1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 뭐 시장은 좀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이 역사적 통계라는 겁니다. 다만 10월 장은 변동성 장세를 좀 버텨야 되는데요. CFRA의 샘 스토발은
10월은 다른 11개 달에 비해서 변동성이 36%나 높았던 달로 10월만 잘 버티면 올해 4분기는 평균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자,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조금 다른 그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이곳은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봤습니다. 1928년 이래로 S&P 500 지수가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비스포크에서는 1928년 이후 50차례 정도의 9월 시장의 하락이 있었는데 9월은 평균적으로 0.41% 하락했고 9월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나면 4분기는 0.75% 상승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분석 시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CFRA나 비스포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4분기는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월 시장과 4분기 시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이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우리가 9월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죠.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수가 한 5% 내외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10월도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요. 또 이제 과거에 미국의 증시에서 최악의 두 번의 날을 꼽자고 한다면은 모두 또 10월에 일어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런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계론을 완전히 좀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지수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좀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결국은 굴곡 있는 장세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도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이체방크도 최근에 이 내놓은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 성장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논의 등의 어떤 걱정의 벽, 월 오브 월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시장이 이 같은 좀 걱정을 타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 크릭이라는 기관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미국 증시에서 다소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미묘한 자금 흐름 변화에도 투자자들의 포지션도 많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계절적 패턴도 있지만은 네. 또 9월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를 겪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수급난이라든지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비슷한 얘기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 감안을 하고 역시 좀 고민이 많은 그런 10월의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역사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10월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 10월에 그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10월장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달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최악의 날이라면서 페이스북의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페이스북이 지난밤 사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이제 한 번에 나쁜 일이 좀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말 그대로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장중한 때 6% 정도 급락을 하면서 작년 10월 말, 11월 정도 이후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겹악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이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에 인터뷰를 나섰던 프랜시스 호건이라는 이 전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전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관련된 좀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페이스북이 플랫폼상의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을 해왔다. 그러면서 언제나 이제 돈이 우선인 행보를 보여왔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할 것을 알면서도 어린이용 인스타그램을 개발을 하고 게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같은 그런 행보의 그런 원인이다, 예시라고 네. 또 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 겹악재가 또 작용한 것은 월요일에 이 페이스북 서비스가 먹통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도 저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동부 시간으로 자정 직전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접속이 불가하면서 이 같은 내부 고발에 이어서 겹악재를 맞았던 그런 페이스북의 하루였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게 기업의 이익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 내부 고발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더딥의 기회가 과거에도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이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은 없을까요? 네, 이제 페이스북이 9월은 신고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9월 한 달간 주가가 한 11% 정도 빠졌다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내부 고발도 있었고 그 이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소 이제 뭐 좀 고발을 하는 그런 비판 기사 시리즈물을 기고를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격악재가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이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투자정보 미디어 배런즈에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월 말에 자신들이 낙관론을 제시한 이후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최근의 부진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뭐 광고라든지 이런 핵심 사업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임을 좀 이유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일부 전문가들, 제이콥 자산운용이라는 기관에서도 자신들의 20년 경력 중에 페이스북만큼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핵심 사업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던 기업도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물론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페이스북 역시도 이날의 좀 부진 그리고 최근의 부진이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기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기업을 자신은 보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바로 제이콥 자산운용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소식인데요. 바쁘다 바빠. 이게 그 주말 사이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발표된 이후에 목표 주가를 높이거나 투자 의견을 상향하려는 이 월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면은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테슬라의 지난 3분기 판매량이 24만 1,300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에 14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에 비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특히 이번 분기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을 겪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인상적인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월가의 평가인데요.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의 월가의 평가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이체방크에서는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올해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자, RBC 캐피털에서는요. 이제 목표 주가를 75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RBC 캐피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경탄할 만한 일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3분기 매출이 1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게 월가의 컨센서스가 130억 달러니까 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매출액 전망치를 제시한 겁니다.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기존 1.68달러에서 1.95달러로 높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글로벌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의 차별점을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에버코어 ISI는 중국 상하이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50만 대를 넘을 것이라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들이 3분기 판매량과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시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져도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기게 되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시각 어떨까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IB에서 목표 주가를 뭐 일부 상향하고 그리고 이익 전망치도 상향한 그런 기관들의 의견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네.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인도량이 나온 이후에도 월가에서는 낙관론은 그대로 낙관론을 유지를 하고 비관론은 또 그대로 비관론을 유지를 하고 뭐 요 정도의 또 지표였다라고 해석을 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제 웨드부시와 JP모건의 의견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웨드부시는 원래도 이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웃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1,00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칩 쇼티지라든지 어떤 생산망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파핑한 그런 지표였다. 눈이 뭐 튀어나올 만한, 눈이 뭐 휘둥그레질 만한 그런 좋은 지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표를 보면서 이제 4분기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기차 수요 전망이 더욱더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에 180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3분기 인도 대수가 호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테슬라의 어떤 과도한 밸류에이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표 주가가 제너러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의견도 물론 많이 네네. 나왔지만 뭐 비관론 쪽에서 이를 선회할 만큼의 또 지표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3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을 봤을 때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들의 의견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다. 이 정도겠네요. 네, 이제 JP 모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목표 주가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테슬라가 뭐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업계 뭐 2위 정도고 그리고 네. 전기차에서도 선도 기업이고 이런 거를 감안을 했는데 이 정도 밸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볼 때도 정확한 뭐 매트릭이나 로직을 좀 더 잘 살필 이유가 여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